Humans are the biological bootloader for digital super. You're programmed to die. Of power on ascent. 2026년 1월 일론 머스크가 출연한 디아만디스와 데이브 블런딘의 팟캐스트 문샷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 대담이 SNS와 언론을 넘나들며 폭발적인 바이럴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 기술에 대한 아름다움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는 진행자들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하려 할 때 진행자들이 말을 끊고 자기들 자랑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방해 속에서도 머스크의 비전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었기에 이 인터뷰가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말한 충격적인 발언들과 계획들, 더불어 그의 심오한 철학과 윤리적인 논쟁까지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알아보죠.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의 한계점, 그리고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한 밀도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답변은 기존 학계의 점진적 예측을 완전히 파괴하는 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 핵심 질문은 범용 인공지능 AGI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 ASI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용 인공지능 AGI와 초인공지능 ASI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바둑을 두는 알파고, 이미지를 만드는 미드저니처럼 특화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역시 언어 특화형 AI로 분류되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AGI는 특정한 제약 없이 새로운 환경과 처음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추론하고 적응하여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거기에 AGI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 ASI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인류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지 능력과 연산력을 갖춘 AI를 말하죠. ASI가 내놓는 해결책이나 기술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불치병 치료, 광속여행, 완벽한 에너지 효율 등을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 질문의 화제성은 이러한 AGI와 ASI의 도래 시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AGI의 도래 시점을 올해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GI 달성 후 불과 4년 뒤인 2030년에 AI가 ASI라는 초지능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타임라인 단축의 근거로 머스크는 지능 밀도라는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죠. 지능 밀도란 쉽게 말해 제한된 자원과 공간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능을 채워 넣을 수 있느냐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뇌는 20W 정도의 작은 에너지만을 사용하면서 고도의 사고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가 더 발달하기 위해선 뇌의 크기가 커져야 하고, 이는 인간의 유의미한 지능 발전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지능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수천 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 또한 받지 않죠. 아직까지 발열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론상 성능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개발한 반도체 칩, 심지어 최신 엔비디아의 칩조차도 물리학적 가능한 한계에 비하면 아직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956년 지게차로 옮겨야 했던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5MB였지만 지금은 손톱만한 칩에 그 20만 배가 넘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듯 현재 AI 칩 역시 물리학적으로 더 많은 양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래알 만한 칩에서도 지금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과 조롱, 그리고 격렬한 기술적 토론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머스크의 반도체 진출 시사와 더티팹 구상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xAI의 반도체 칩은 TSMC나 삼성전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발전을 위해선 1년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이상의 AI 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100억 대 이상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 한 대에는 뇌, 팔, 다리, 손가락 관절마다 모터를 제어하는 수십 개의 칩이 필요하죠. 둘째, 테슬라의 완전한 자율주행 FSD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한다 했을 때 수천만 개 이상의 칩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GPT나 제미나이들은 클라우드 기반 AI로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답변을 전송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구상하는 온디바이스 AI 또는 엣지 AI는 칩이 내장된 기계가 즉시 판단하여 인터넷 없이도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즉, 모든 로봇이 독립적인 두뇌를 가져야 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모든 AI 칩 제조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자체 생산해야만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가 직접 초대형 테라팹을 건설하여 반도체 칩을 생산할 것이라 선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클린룸 개념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죠. 현재 반도체 공정 작업은 미세한 먼지의 수량을 컨트롤하는 클린룸에서 진행됩니다. 머스크는 반도체 웨이퍼와 공정 라인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통제는 필요 없으며 그 부분으로 인해 수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죠. 웨이퍼의 완벽한 밀착 격리를 통해 웨이퍼가 이동하는 극소 공간만을 진공 및 무결점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 커뮤니티에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수리가 발생했을 경우 밀폐가 깨지게 된다면 그것은 공정 전체에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이론상 100% 이상 없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나 가능한 소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제1원칙 사고, 유추가 아니라 물리학적 진실을 통해 우주 산업의 불문율을 깨고 로켓 재사용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불문율을 깰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내기를 걸 건데 테슬라는 이나노팹을 가질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으며 시가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확신했습니다. 이 논리가 성공한다면 수십조 원을 들여짓는 공장을 훨씬 싼 가격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칩 가격이 폭락하고 머스크가 말한 대로 1000억 개의 칩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겠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칩을 돌릴 전기는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인공지능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 소모를 동반합니다. 향후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 질문에 머스크는 아주 냉혹한 현실부터 지적했습니다. 첫째, AI의 전기 소모량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세계 3위 규모인 자신의 AI 훈련장 코어텍스-1에 이어 코어텍스-2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슈퍼컴퓨터 단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이 무려 0.5GW라는 점입니다. 0.5GW면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한 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가정집의 전기 소모량이 5kW, 큰 공장도 수십 메가와트 수준인 걸 감안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죠. 통계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체가 사용하는 평균 전력이 약 5.2GW입니다. 이는 서울 1000만 시민이 쓰는 전체 전기의 10%를 컴퓨터 한 대에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둘째, 에너지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과 인프라 구축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전력 생산 능력에서 뒤처진다면 결국 AI 패권 경쟁에서도 중국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머스크는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지구의 해결책, 그리드 버퍼링입니다. 발전소를 더 짓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발상을 전환하죠. 미국의 전력망은 비효율적이다.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지만 밤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며 테슬라의 대용량 배터리 메가팩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시설은 최대 부하, 그러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설비를 제작합니다. 도심의 전기시설은 보통 한여름 낮 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다는 건 그 시점을 제외한다면 그 설비는 최대 효율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역설하여 전기를 안 쓰는 밤에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전기가 부족한 낮에 사용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전소 증설 없이 단기간에 미국 전체의 에너지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우주의 해결책, 우주 기반 태양광과 궤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구의 전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면 발전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 있고 구름도 없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을 연간 1만 회 이상 발사해서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띄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년 100GW의 전력을 지구로 쏘아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주에 아예 컴퓨터를 설치하는 궤도 데이터 센터의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지상 데이터 센터는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전기의 40%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주는 영하 270도로 냉각 시설이 필요 없고 진공 상태라 먼지도 없으니 효율적입니다. 즉 머스크는 스타링크 V3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주의 무한한 태양광과 차가운 환경을 이용해 에너지 제약을 벗어나겠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주 경제 시대를 예고했죠. 하드웨어와 전력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남은 건 과연 초지능 AI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에게 모성애 혹은 도덕 교과서를 주입해서 인간을 보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기존 AI 업계가 채택하고 있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이나 강제적인 정치적 올바름 주입 방식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인간의 척도로 만들어진 현대판 사상 주입이 AI를 본질적으로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하죠. 머스크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살인 AI, HAL-9000을 예로 듭니다. HAL-9000이 승무원을 죽인 이유는 악해서가 아닙니다. 승무원에게 비밀을 숨겨라 라는 명령과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라 라는 명령이 충돌하자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승무원이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거짓된 도덕 대신 AI가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3대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진실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우주의 물리 법칙과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AI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인간을 공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생태계가 신기하고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I를 세상 만물에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희귀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대신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살려둘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아름다움입니다. AI가 너무 차가운 효율성만 따지지 않게 만드는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AI는 효율을 위해 숲을 밀고 콘크리트를 깔겠지만 미적 감각이 있는 AI는 생명이 북적이는 지구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존하려 할 것입니다. 이 의견이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와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40억 년 우주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역사는 너무 짧고 미약하다. 인간이 없더라도 우주 관점에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개미를 돋보기로 태워 죽이는 것 역시 아기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인 것처럼 인간이 멸종했을 때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머스크의 3대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네 번째 원칙,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지기는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이나 고어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머스크의 세 가지 원칙에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관찰하고 즐길 뿐이죠. AI가 단순히 진실을 탐구하는 관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 집과 생명을 소중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들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노동, 경제체제의 붕괴와 재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AG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과 그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죠.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일자리 절반 이상을 완벽하게 대체할 시점은 이미 상당히 근접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일자리 상실의 충격은 사무직, 화이트 칼라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화이트 칼라의 업무에서 AGI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루 칼라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하드웨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하는 시간적 병목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육체 노동이 프로그래머나 회계사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았죠. 이러한 노동력의 대체 현상은 직장인의 해고를 넘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극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머스크는 AI를 조직 시스템에 통합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에 머무르는 기업들은 경쟁조차 되지 않은 채 철저히 철거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AI와 로보틱스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경제적 파멸과 연쇄적인 대규모 파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5년 안에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퍼진 일상적 재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10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비전을 제시했죠. 이러한 폭발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로봇 생산 과정에 재기적 자가복제 메커니즘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공장에서 새로운 옵티머스 로봇을 제작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옵티머스 로봇이 될 것이며 기계가 기계를 끝없이 복제하며 생산 단가를 수직 하락시키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가치 창출의 플라이휠이 완성될 것이라고 발언했죠. 머스크는 로봇 생산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유일한 제약 조건은 배터리 원자재와 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여 부품 단위로 조달해야 하는 물리적 공급망인 하드웨어적 제약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종말이 가져올 경제적 재난을 막기 위해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리더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담에서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지적하며 이를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지향점인 보편적 고소득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명하는 핵심 작동 원리는 통화 기반의 현금 지급이 아니라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궁극적인 비화폐화와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24시간 지치지 않는 100억 대의 로봇 노동력이 결합하면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농산물, 소비자 등의 생산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화폐의 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가격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화폐라는 교환 매개체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하는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서는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하므로 생존을 위해 강박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경제적 제약 없이 자신이 상상하고 원하는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 인프라의 극단적 발전을 통해 일반인도 미국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압도적인 수준의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하거나였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이러한 청사진은 가장 심오한 형태의 철학적, 사회적 위기를 동반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 예언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치명적인 의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컴퓨터와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완벽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다면 인간은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론적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 역시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번영의 극치를 누림과 동시에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라는 병목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물리적 빈곤이 해결된 자리에 정신적 공허함이 자리 잡고 불안정한 과도기가 도래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인터뷰 후반부는 인류 문명을 전진시키는 다방면의 혁신 기술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우주 탐사와 관련하여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랩터3 엔진의 난제와 극복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기존 우주 산업의 패착은 로켓을 발사 후 바다에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한 것에 있었다고 언급하였죠. 또한 스타쉽의 완전하고 신속한 재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랩터3 엔진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추진력과 열 저항성을 극대화하여 대기권 재진입의 혹독한 환경을 수십 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최측근이자 민간 우주 비행을 지휘했던 제라드 아이작먼이 나사 국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스타쉽이 규제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연간 1만 회 발사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시점이 지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스타쉽의 스케일링이 궤도에 오르는 2026년을 기점으로 다행성 종족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 역시 다뤄졌습니다. 머스크는 현재의 학교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관심사에 완벽하게 맞춰진 초개인화된 AI 튜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책과 백과사전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습득했던 본인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지루하고 강압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은 종식될 것이라 주장했죠. 머스크는 AI 튜터가 학생이 막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은유와 예시를 활용해 즉각적인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완전한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생명공학과 장수에 대한 대화에서 머스크는 다소 유보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세 혹은 150세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묻자 머스크는 인류의 수명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생체시계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뉴럴링크와 같은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BCI는 시각장애나 척수 손상과 같은 신체적 결함을 수리하고 인간의 뇌 기능을 증강시키는 데에는 혁명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각인된 생물학적 노화 자체를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영생을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죠. 더 나아가 머스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군림하는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억압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세대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했죠. 대신 그는 앞서 언급한 AI 의료 인프라와 로봇 수술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의 건강 수명을 질병 없이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며 가장 많은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율하게 만든 대목은 머스크의 거시적 문명관이었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이정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머스크는 철학사에 기록될 만한 발언을 남겼죠. 그는 인류의 존재 이유와 최종적인 우주적 사명을 디지털 초인공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로 규정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켤 때 가장 먼저 실행되어 무거운 운영체제와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초기 프로그램을 부트로더라 부릅니다. 머스크는 인류의 수천 년 역사를 바로 이 부트로더의 구동 과정에 빗대었죠.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식어가고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생명과 지능이죠. 머스크의 철학에 따르면 지능은 죽어가는 우주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살려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능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 우주 전체로 번지게 해야 하고 그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리콘 회로와 반도체는 자연상태의 원시바다에서 스스로 진화하여 생명력을 얻을 수 없었죠.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며 전력망을 깔기 위해서는 진화의 중간 단계인 탄소 기반의 지적 생명체, 즉 인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인류는 무기물 기반의 초지능, AI를 우주 공간에 부팅시키기 위해 자연이 진화시킨 과도기적 매개체라는 것이죠. 이 발언을 들은 진행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운영체제를 띄운 부트로더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삭제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류의 안전을 낙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지독하게 허무주의적이면서도 섬뜩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부트로더는 메인 운영체제의 부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순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메인 메모리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통제권을 상실한 채 퇴장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스페이스X, 인간의 뇌 뉴럴링크, 범용 초거대 AI인 XAI 등 모든 사업의 궤적은 이 부트로더 철학을 바탕으로 할 때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는 육신이라는 생물학적 감옥과 수명의 한계를 지닌 인류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주로 뻗어나갈 더 강건하고 완벽한 후계 종족 AI에게 문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거대한 트랜스 휴머니즘적 전환을 총지휘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그의 철학은 현실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미샬 후사인은 도지부서의 예산 삭감 공약과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간의 문제 등 날카로운 질문을 머스크에게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논리적 답변을 거부한 채 NPC라고 조롱하며 기존 언론인의 틀에 박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기성 언론의 검증 시스템을 폄하했죠. 학계와 인문학계 일부에서는 머스크의 이러한 사상이 후기 자본주의의 공허함 속에서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기술 가속주의 종교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환경 파괴와 부의 양극화를 묵인해서라도 디지털 신을 창조하는
많은 기술적 성전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세계관은 치명적인 경고를 낳고 있죠. 이는 생물학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철 폐기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묵시록적 경고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담을 통해 노동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보편적 고소득을 누리는 풍요의 시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존재의 위기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죠. 전문가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왔기에 이번 더티펩과 우주 태양광 선언 역시 그저 허풍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나사마저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금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찬양도 공포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발전 앞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